그러면은 이 고불소 치약을 조금 삼켜도 괜찮은 거죠, 아이가? 사실은 치약에 들어가 있는 불소 양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려면은 하루에 치약을 한 반 통 이상은 짜서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먹지는 않으니까 삼켜도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들께서 아직까지는 양치질은 엄청 많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지만 치실은 아직까지 그렇게 중요성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 저희도 그렇게 잘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집에 가서부터 바로 시작을 네, 해야겠네요. 안녕하세요. 표쌤의 친절한 진료실의 표진규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게스트분을 한 분 모셔왔습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궁금증이 많은데 저 치과 관련돼서 소아치과 전문가분께 우리 아이 치아 관리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이렇게 귀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소아치과 전문의시고 지금 오나 소아치과를 운영하고 계신 이건호 원장님이십니다. 용인의 오나 소아치과 대표 원장을 맡고 있는 이건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네, 선생님. 근데 애들이 저희 소아과라서 저도 아는데 엄청 울 텐데 애들 또 아픈 거 하느라고 우는 거 그거 어떻게 달래세요? 괜찮으세요? 네, 생각보다 네. 아이들이 또 이제 안 아프게 해주는 기술만 있다면은 네. 그 진짜로 안 아프게 해주고 무섭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하면은 또 잘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저도 이렇게 사실 팬심을 담아 저희 두 딸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사실 치과 쪽은 진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딸이 딱 태어나가지고 얘 구강 관리를 어떻게 해줘야 되나 제가 완전 멘붕 와가지고 그런 적이 있는데 제가 완전 FM으로 선생님께 좀 배워보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좀 몇 가지 질문 드려봐도 괜찮을까요? 네, 네.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애들은 원래 첫니가 빠르면 4개월, 6개월 그때쯤 자라잖아요. 그 전에 신생아일 때는 아이들 구강 관리를 뭘 해줄 거가 있나요? 사실은 그 전에 먹게 된다면 보통 모유 수유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분유를 주로 먹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닦아줄 수 있다면은 입 안에 관리를 좀 같이 해주시면 좋긴 하지만 그런 게 어릴 때 너무 어려서 아이가 협조가 안 되고 좀 어렵다면은 이 난 다음부터 해주셔도 괜찮긴 합니다. 아, 그래서 크게 상관은 없는 거네요, 그 전에는. 저 왜 첫째 낳았을 때는 제가 막 온라인 보고 이렇게 구강 티슈라든가 막 가제손 수건에 물 묻혀서 막 이렇게 마사지 해주라 그래서 열심히 해줬거든요, 하루에 한 번씩을. 근데 그거는 해줘도 뭐 좋고 안 해줘도 큰 상관없는 해주시면 그런 거죠? 더 좋긴 하죠. 이제 더 좋긴 한 거죠. 위생 관리나 이런 관리에서. 면에서 또 마사지 같은 거 해주면 혈액 순환도 좋고 보통 그렇기 때문에 해주시면 좋지만 이제 본격적인 구강 관리는 치아가 난 다음부터 조금 더 집중해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소아과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어요. 이게 고불소 대 저불소. 어떤 거가 이제 요즘에 맞는 건지. 네. 누구는 또 저불소부터 시작하라 그러고 어떤 분들은 그냥 고불소를 해도 된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뭐 논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답이 딱 정해져 있나요? 그게 이제 저희 치과에 오시는 어머니들께서도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근데 이제 이게 헷갈려 하시는 이유가 원인이 뭐냐면 제가 학교 다니면서 배울 때까지만 해도 만 2살 이하 뭐 아니면 뱉어내지 못하는 아이들은 무불소나 저불소를 써라 라고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가이드라인이 다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 치과의사협회도 그렇고 미국 소아치과의사협회, 유럽 소아치과의사협회, 대한소아치과의사협회도 그렇고 제가 찾아보니까 소아과 학회에서도 다 고불소를 쓰는 걸로 가이드라인이 다 변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최근에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서 아마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보통은 만 2세까지는 고불소 1000ppm 이상의 고불소 치약을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고불소 치약을 쌀알 크기만큼 하루에 2번 사용해 주시는 거에 가이드라인이고 그 다음에 만 2살 이상부터는 그 완두콩 크기만큼 해서 불소 치약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불소 치약이라는 게 불소 농도가 1000ppm 이상이 되지 않으면 치아에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다고 해요. 이게 마치 저는 이제 100도씨에 물이 되지 않으면 끓지 않아요 라고 어머니들께 항상 설명을 드리는데 1000ppm이 안 되는 불소 치약을 사용하시면 사실상 불소는 들어가 있긴 하지만 치아에는 좋은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쌀알 크기 이 정도가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을 저도 하긴 하지만 모든 가이드라인이 다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사용을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고불소 치약을 조금 삼켜도 괜찮은 거죠, 아이가? 네, 이제 그게 불소를 삼켰을 때 이제 어머니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게 뭐 많이 알아보시는 어머니들께서는 뭐 불소를 먹음으로 인해서 생길 이에 이상한 반점치 같은 게 생기거나 아니면 불소로 인해서 배탈이 나거나 이런 걸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은 치약에 들어가 있는 불소 양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려면은 하루에 치약을 한 반 통 이상은 짜서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먹지는 않으니까 삼켜도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치약 짜서 아이 이제 양치를 시키려고 하는데 요것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치아가 조금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면 바로 양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치아가 뭐 한 4-5개 나야지 그때부터 치약을 써서 요 양치질을 해줘야 되는 건지 궁금해요. 사실은 치아가 나오면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치아가 하나 나와 있다고 치면 세균막이 안 생기고 여러 개 났다고 생기고 이런 게 아니라, 치아가 나오면 이제 치아 표면에 세균들이 달라붙는 치면 세균막이 생기고 이게 치태가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치아가 조금이라도 올라오면은 그때부터는 잇몸에 자극이 되지 않게 양치를 조금씩 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에 저희가 아빠라서 잘 알아요. 처음에 양치하려 그러면은 이거를 뭐 손가락에 끼는 칫솔로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스틱 칫솔로 해주는 게 좋은지, 좀 올라올 때는 그냥 구강 티슈 같은 걸로 조금 잇몸 마사지만 하다가 나중에 막대기로 넘어가는 이런 프로토콜이 정해진 게 있나요? 사실은 정해져 있는 프로토콜이나 가이드라인 같은 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은 닦았을 때 세정력이 제일 있는 게 가장 좋거든요. 보통 손가락에 끼는 거는 실리콘으로 나오는 제품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리콘 같은 거를 주로 사용하는 이유는 아이들 잇몸에 너무 자극이 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 이제 아이가 물었을 때도 다치지 않으니까 그런 게 많은데, 사실은 써줄 수 있다면 아이가 협조가 잘 되고 이렇게 많이 물지 않는다면은 저희 병원에서 오는 부모님들께는 막대 칫솔 쓰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솔이 있는 칫솔이 보통은 세정력이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저의 그냥 개인적인 추천 사항이라서. 그리고 또 왜 아이들 처음부터 왜 이 2개 났을 때 그 사이부터 치간 칫솔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치간 칫솔도 뭐 어린아이들 꼭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이런 것도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그 치간 칫솔보다는 CC를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이드라인까지는 아닌데요.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사실 옛날에는 유치, 앞니 사이사이들이 공간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턱이 워낙 작아지는 추세다 보니까 치아 사이사이가 이제 딱 달라붙어서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양치질만으로는 그 사이가 잘 안 닦여서 유치 앞니부터 충치가 생기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검진을 했을 때 유치 앞니가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머니 조금 어리지만 쓸 수 있다면은 CC를 좀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둘째 딸이 이가 많이 삐뚤삐뚤해서 그런지 뭐 밥만 먹으면 항상 이에 뭐가 껴있어서, 근데 애가 입을 잘 안 벌리니까 이걸 빼려고 엄청 노력하거든요. 근데 뭐 아이들 입에 빼는 좀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원장님만의 특별한. 아이들 이 사이는 조금 빡빡하게 붙어 있는 경우가 맞아요, 맞아요. 이걸로 잘 못 빼겠더라고요. 이쑤시개는 잘 안 들어가고요. 이제 성인 같은 경우에는 치아의 형태 때문에 치간 칫솔을 추천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아이들은 이제 치실 사용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신생아들 처음 인할 때 그 관리하는 거 너무 자세히 알려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구체적으로 잘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외래에서 많이 어머님들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있으세요. 제일 흔한 질문, 첫니가 너무 안 자라는데 이거 괜찮나요? 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볼 수 있나요? 보통은 이제 그 나오는 첫 유치는 이제 아래 앞니가 제일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쵸. 그거 나오는 시기가 보통 생후 6개월 정도에 나오는 게 정상적인데, 치과적으로 봤을 때는 돌 넘어서 나와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렇게 늦는 아이들이 꽤나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만 1살 정도에 와서 아직도 안 나왔어요 해도 조금 더 기다려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이제 한 가지 주의를 하셔야 될 거는, 치아가 가운데 치아가 안 나고 옆에 게 나오기 시작하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저희 두 딸이 다 그랬어요. 어떤 문제가 그게 있나요? 그냥 순서가 조금 달라진 거면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이제 간혹 그 가운데 치아가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손치라고 하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생각보다 결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 아래 앞니가 안 나오고 나와야 될 시기 하나가 안 나오니까 그 다음 치아 나올 때까지 이제 어머니들은 계속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을 졸이시는데, 사실은 가운데 치아가 없는 경우도 요즘은 꽤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운데 치아가 안 나오고 옆에 치아가 나온 다음에 또 가운데 치아가 따라 올라와 주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계속 안 나온 상태로 있다 그러면은 혹시 결손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옆에 이부터 자란다 싶으면 치과를 한번 방문을 해보는 거 해주시면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엑스레이 같은 걸 찍어가지고 안을 봐주시나요? 어머니께서 확인을 원하시면은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에서 사용하는 엑스레이가 정말 조그만 관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렇게 해롭진 않아서, 어머니께서 확인을 원하시면은 그렇게 확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딸은 옆에 이가 먼저 자랐는데
알고 보니까 가운데이가 뒤늦게 자라는데 엄청 삐뚤빼뚤하게 자라더라고요. 혹시 이렇게 구강 안쪽에서 이게 좀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꼬여 있어서 이게 잘 못 나오는 건가요? 사실 이제 그렇게 어린 나이 아이들한테 제가 엑스레이를 찍어본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데이터가 충분하진 않지만 보통은 이제 턱 안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유치 싹이랑 영구치 싹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엄청 좁게 이렇게 돼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씩 삐뚤빼뚤해져 있는 상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사실은 좀 늦더라도 순서에 맞게 올라와 주기만 한다면은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유치가 그렇게 늦게 나온 아이들은 유치가 빠지는 시기도 엄청 늦어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어머니들께서 유치 늦게 올라온 거를 걱정하셨던 어머니들이 그 나중에 한 초등학교 1학년쯤 가서 친구들은 이가 다 많이 빠졌는데 우리 애는 아직도 이가 안 흔들려요 이렇게 찾아오시는 어머니들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혹시 우리 아이 유치 늦게 나지 않았나요? 하면 대부분 다 늦게 났다고 하세요. 그래서 유치가 늦게 나오면 늦게 빠질 수도 있으니까 유치가 늦게 나온 아이들은 영구치도 늦게 나올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그러면 요게 왜 엄마님들은 성조숙중이랑도 연관이 되는지를 많이 물어보세요. 뼈가 이렇게 늦게 자라는 게 고럴령이 조금 늦는 거가 치아 늦게 자라는 거랑 연관이 좀 있을까요? 이거는 저도 예전에 한번 궁금해가지고 한번 논문도 찾아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대부분의 연구 논문들이 성조숙증이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치아를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경우에는 성조숙증이 있을 때 치아가 좀 빨리 발달이 된다, 빨리 나온다 이런 연구 논문들은 많이 있었는데 사실 치과에서 오게 되면은 제가 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빠르네? 그러면은 혹시 성조숙증이 아닐까라고 걱정이 돼서 검사 받아보고 오세요 라고 하면은 그 경우는 약간 반반인 것 같습니다. 반반이시구나. 네, 그래서 가서 성장 검사 해보고 왔더니 조금 빠르대요 말씀하시는 어머니들도 계시고 그게 아니라 근데 정상이래요 걱정 안 해도 된대요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게 성조숙증이 있는 아이들이 치아가 빨리 나오는 거는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반대는 아직 제가 찾아본 바로는 연구 논문도 딱히 못 봤고 경험상으로도 항상 맞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궁금했었는데. 그리고 요 쪽쪽이 사용. 쪽쪽이 사용하면은 구강 변형이 거의 무조건 오나요? 아니면 얼마 정도 뭐 써야지 이게 구강 변형이 온다는 거가 뭐 논문으로 밝혀진 게 있나요? 그 쪽쪽이 관련해서 요즘 어머니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쪽쪽이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쪽쪽이를 물고 빠는 과정에서 힘이 많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쪽쪽이를 사용했을 때 구강 변형이 올 수 있다라는 내용이 소아치과 교과서에도 적혀 있고 사실은 이제 쪽쪽이보다는 조금 더 안 좋은 게 사실은 손가락 빨기 비슷한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쪽쪽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는 어머니들께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보통 이제 만 2살 정도 되면은 쪽쪽이를 많이 떼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교과서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냐면 만 4살 전에만 그 빨기 습관을 끊어주면 변형이 영구적이지 않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빨기 습관이라는 거는 쪽쪽이도 해당이 되고 손가락 빨기도 해당이 됩니다. 근데 쪽쪽이보다는 손가락 빨기가 조금 더 구강의 악습관이 더 크고요. 쪽쪽이 가지고는 사실은 제가 교과서에 적혀는 있지만 엄청 심하게 구강 변형이 된 케이스는 많이 못 보긴 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랜 시간 동안 하면 아무래도 구강 변형이 더 심하게 오겠죠? 시간이 길어지면은 당연히 구강 변형이 좀 올 수밖에 없고 쪽쪽이가 손가락 빨기보다는 덜 해요 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오래 빨고 많이 빨면은 구강 변형이 아무래도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구나. 되게 소아과적으로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사실은 쪽쪽이보다 손가락 빠는 거가 조금 더 낫다고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손가락을 빠는 건 구강기에 자기 그 신체를 탐구하는 과정이라서 아이가 자기 감각 훈련하고 자기 신체 탐구하는데 이게 좀 더 낫다라고 평가를 하는 편인데 오히려 치과적인 문제로는 쪽쪽이가 좀 더 선호되는 거네요 보니까.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쪽쪽이도 일찍 끊어주고 손가락 빨기도 일찍 끊어주면 제일 좋은데 그런데 쉽진 않으니까 그쵸. 손가락 빨기를 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한 만 4살 정도까지만 좀 끊어주면은 영구적인 변형 오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4살 때까지는 아직까지 유치열기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변형이 오더라도 영구치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타이밍이 있구나. 그래서 저희가 보통 만 3살 어머니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아이가 아직까지 쪽쪽이 아니면 손가락을 빨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이제 끊을 수 있는 마지막 시기예요. 지금부터 만 4살까지는 무조건 끊어주셔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너무 좋은 거 얻어갑니다. 제가 원래 질문 드리려고 그랬는데 구강 변형이 왔을 때 그때 쪽쪽이를 끊으면 되돌아올 수 있는 거네요. 만 4세 이전에는. 네, 일단은 그렇게 그 교과서적으로 나와 있고 제가 생각할 때도 만 4세 이전이라면은 변형이 와도 충분히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님들이 소아청소년과에서 영유아 검진 때 치과 문제를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4, 6개월 검진 때 첫니가 자랐는데 여기 안에가 이렇게 노랗게 껴있다고 잇몸과 치아 사이가 요거
충치 아니냐고, 치과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사실 저희 치과에서도 와서 이게 충치 아닌가요? 이가 왜 이렇게 노랗게 됐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충치인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치태가 껴있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이게 치태라는 게 이제 치아에 그 양치가 안 되면은 치면 세균막이 생기면서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은 세균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음식물 잔사랑 이런 게 쌓이면서 생기는 건데, 그런 것들이 유치의 구조상 잇몸이랑 치아 사이에 약간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신경 써서 잇몸 쪽을 신경 써서 잘 닦아주시지 않으면 거기에 치태가 이렇게 쌓일 수밖에 없고, 그러고 우리 아이들 이제 주스나 뭐 과일 같은 거 많이 먹으면 그 치태가 노랗게 착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께서 저희 병원에 오셔서 노랗게 된 거 왜 이래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기구 가지고 이를 이렇게 살짝 긁어봐 드리거든요. 대부분은 이제 때처럼 이렇게 긁혀 나오면서 치아가 하얘지면서 어머니 이제 괜찮아졌죠? 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이게 충치인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칫솔로 열심히 양치를 했는데도 안 없어진다 하시면은 치과 한번 방문해 보셔서 검사 받아보시는 게 제일 안전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소아 애들도 스케일링 같은 걸 하나요? 네, 소아 아이들도 스케일링을 필요하다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인들처럼 이제 나라에서 뭐 1년에 한 번 해줘서 무료로 하고 꾸준히 해줘야 되는 건 아닌데, 예전에 비해서 치석이 생기는 아이들의 비율이 좀 많이 높아졌어요. 사실은 이제 입안에 충치를 유발하는 세균총이랑 잇몸병을 만드는 세균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공생을 하지 못해서 아이들 때는 충치 유발균들이 훨씬 우세균으로 입안에 있고요. 만 25세를 넘어가면서 성인이 되면은 충치 유발균이 줄어들고 잇몸병 유발균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실 옛날에는 아이들에서 치석이 생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요즘은 식습관이 바뀌어서 그런지 만 1살, 2살 되는 아이들도 치석이 많이 생겨서 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이가 협조만 된다면 치석이 생긴 그 부위만 스케일링을 좀 해주긴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처음에 유치가 이렇게 자랄 때 여러 개가 좀 자라고 나서 저희 딸처럼 삐뚤빼뚤하다고 많이 오세요. 그래서 요때 뭐 언제는 뭐 이런 교정을 권하시고 언제는 그냥 지켜봐도 되고 요런 기준이 있을까요? 사실 그 유치열이 삐뚤빼뚤하다고 유치 교정을 들어가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유치는 결국에는 이제 교정적으로 보면 빠질 치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은 유치가 삐뚤빼뚤하면은 영구치열이 됐을 때도 공간이 많이 부족하고 교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유치일 때 교정이 꼭 필요한 경우는 사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흔하진 않지만, 이가 좀 거꾸로 물린다거나 이런 경우는 잘 유심히 지켜보다가 영구치가 나오고 바로 교정을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유치 같은 경우에는 교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딸 진료, 막내딸 진료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막내딸이 위에 그 앞니 두 개가 위에 니가 밑에 니 쪽으로 완전 이렇게, 근데 이게 다른 니는 다 위에 니가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쪽 앞니만 이렇게 뒤로 들어가 있어요. 소아치과를 한번 갔었거든요. 근데 아직은 요 교정할 때가 아닌데 나중에는 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요런 경우는 그러면은 교정을 한다는 게 거의 유치 마지막 때쯤 교정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진짜 영구치 난 초반에 그렇게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될까요? 사실 이제 교정은 워낙 학파가 다양해가지고 그래서 의견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보통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치아가 반대로 물리는 그런 부정교합 같은 경우는 영구치 나오고 나서 시작 시기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영구치 앞니가 한 4개에서 8개 정도 교환이 되고 나면은 그때쯤 해서 이제 교정 진단 검사를 한번 받아보고, 턱 자체가 너무 반대로 물리는 건지 아니면은 공간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치아적인 문제로 치아 몇 개만 거꾸로 물리는 건지를 판단을 해서 교정 시기를 정하는 편입니다. 유치가 하나가 거꾸로 물려 있는데 그게 빠지고 나중에 제대로 나왔을 때 이게 안 물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거는 이제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 나오는 각도에 따라서 턱에 큰 문제가 없다면은 저절로 바로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턱의 그 위치가 중요한 거군요. 아이가 아래 턱이 좀 튀어나오는 것 같으면 조금 좀 시기를 앞당겨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 치열 교정 같은 경우에는 유치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요즘 치과에서 근기능 교정이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런 구강 악습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쪽쪽이 빠는 거나 손가락 빨기, 구호흡 이런 걸 해도 그런 걸로 인해서 안 생겨도 될 부정교합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 습관 교정, 근육 교정 같은 거는 유치열기에도 들어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제가 제 개인적인 딸 질문까지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혹시 치과 진료하시면서 소아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거라든가 저희에게 좀 알려주실 치과적인 거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한 가지 항상 오시는 어머니들께 꼭 부탁드리는 것들이 하나 있어요. 네. 첫 번째로는 유치에서 이제 어금니가 나오고 나면은 그때부터 치실을 꼭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이제 치실 같은 거 설명을 한 번 더 드렸었지만 그건 이제 앞니 쪽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네. 이제 유치는 총 20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니가 4개 해가지고 8개가 있고 송곳니가 또 4개가 나오고요. 그리고 유치 어금니가 총 양쪽에 2개씩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 어금니 2개가 이렇게 맞붙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씹는 면 충치보다 사이면 충치가 훨씬 많이 생깁니다. 근데 어른들은 영구치끼리 이렇게 만나는 게 점으로 선으로 이렇게 만나거든요. 그래서 면적이 이렇게 넓지 않아서 치실 사용하지 않아도 사실은 그렇게 충치가 사이면 충치가 많이 생기진 않습니다. 아이들은 치아랑 이렇게 면으로 맞닿기 때문에 위에 양치를 아무리 잘해줘도 여기 치실로 요 면을 닦아주지 않으면 사이면 충치가 정말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이면 충치가 생기면 그거는 눈으로 발견도 엄청 힘들고 치료를 해도 잘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씹는 면 충치보다 신경치료 비율도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금니가 낮고 두 어금니가 맞닿게 되면은 아이들은 양치질만큼 치실도 필수예요 라고 꼭 말씀을 드리는데 어머니들께서 아직까지는 양치질은 엄청 많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지만 치실은 아직까지 그렇게 중요성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희도 그렇게 잘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집에 가서부터 바로 시작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용 치실 이렇게 손잡이 달린 것도 많이 나오니까요. 양치질뿐만 아니라 치실까지 자기 전에 한 번씩만이라도 해주시면은 구강 관리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제일 추천해 주시는 방법은 양치질 2번, 아침, 저녁, 그리고 저녁에 치실까지 해주면 완벽한 케어인 거겠네요. 네, 자기 전에 치실은 꼭 한 번씩 해주시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올 시기쯤에 정말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이제 요즘 아이들 턱이 점점 작아지는 추세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치가 흔들리지 않고 아니면 조금 흔들리더라도 빠지지 않았는데 뒤에서 영구치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니가 주로 아래 앞니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유치가 안 빠졌는데 안 흔들리는데 영구치가 뒤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놀라서 병원을 오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돼도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이제 어머니께서 와서 안 흔들리는 유치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그 치아가 뒤에서 나온 이유는 턱이 너무 좁아서 공간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이가 뒤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안 흔들리는 유치를 빨리 뽑아준다고 예쁘게 배열이 되지가 않습니다. 결국엔 공간의 문제라서 공간이 충분하다면 아무리 늦게 뽑아줘도 예쁜 위치로 가고요. 공간이 부족하다면 아무리 유치를 빨리 뽑아줘도 원래 있어야 될 자리까지밖에 못 갑니다. 근데 이제 또 우리 아이들 첫 유치 뽑을 때 많이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이 뽑기 싫어하는 애 억지로 붙잡고 안 흔들리는 유치 힘들게 아프게 뽑으면 20개 뽑을 때마다 전쟁이라서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유치 뒤에 영구치가 올라와도 괜찮아요 어머니 언제까지 괜찮냐면 유치 높이까지 영구치가 올라왔을 때까지 기다리셔도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유치 높이까지 영구치가 올라왔는데도 유치가 안 흔들린다 그러면 이제 요 유치는 더 이상 저절로 흔들릴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려봐도 더 좋아질 게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마취를 하고라도 뽑아줘야 되지만 유치 높이까지 아직 영구치가 안 올라왔다면 뒤에 혀가 계속 밀어서 유치 있는 자리까지 가려고 노력을 계속 하면서 유치를 녹일 수 있거든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유치가 점점 더 많이 흔들려질 수 있고 그러면 훨씬 더 우리 아이가 수월하게 이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유치 높이까지 영구치가 올라올 때까지는 아이가 무서워한다면 기다려보셔도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와,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딸들을 데리고 선생님 치과를 한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표쌤의 친절한 진료실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치과 사항들을 다 모아서 저희 소아치과 이건호 원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대답을 속 시원하게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나소아치과의 이건호 원장님이었습니다. 이상 표쌤의 친절한 진료실의 표진기 원장이었습니다. 같이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네. 하나, 둘, 셋. 안녕.